요즘 문해력의 시대란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 이슈잖아요. 이슈. 문해력이 네. 부족하다. 근데 왜 문해력일까요, 이름이?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 제가 알기로 저희 다 80년대생 맞아요. 이신 거예요. 예. 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랬지, 맞아. 그쵸 그쵸. 네. 오, 맞아요. 그 앞쪽 시대는 이제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시대 차인데 독서 능력이 부족한 건 뭐냐면 글은 잘 읽어요. 네. 글은 잘 읽는데 글과 글 사이에 연결을 하는 거시적인 게 부족해서 그때 이제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집을 팔고 그랬어요. 그 시대는. 글을 읽는 건 당연한데 글과 글 사이를 연결을 못해. 근데 저희는 뭐였냐면 독해력이 시대인 게 뭐냐면 문장은 잘 읽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못한다.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런 게 막 국어의 거의 맞아요. 국어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저희 행간의 때는. 의미 파악하라고 했어. 네네네. 이런 게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문해력. 점점 더 뭔가 축소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글에 대한- 나중에는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게 그래서 되겠네요. 제가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우 너는 애가 이렇게 고지식하니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이가 어우 선생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지식이 높다는 점. 아.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또 그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수학 보겠고, 영어 보겠고 나니 이제 빨리 국어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엄청 많았어요. 수학, 영어 다 뽀갠 거 맞아요? 좀 더- 보겠다고 치자. 일단 큰 돌 하나 깨 부셨고 네. 이제 조약돌 저희가 또 갖다 부실 거고 네. 국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뭐 수학, 영어 얘기는 많이 해도 국어 얘기를 한동안 못 들었다 싶어요. 저는. 에이, 아니요. 그거는 네. 교육정보에 지금 무지한 겁니다. 저는 늘 무지하니까요. 네. 요즘 엄마들은 국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냐면 수학 자체가 사고력 수학이다 보니 애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지문을 이해 못하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럼 국어 입장에선 기분 상하지. 수학 어. 풀려고 지금 국어학원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건 난 인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수학은 소중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다들 이제 막 국어학원 어디 보내야 되냐, 국어 문자집 뭐 사서 풀려야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국어부터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좋습니다. 이왕 네. 잘 됐어요. 우리 아이 어릴 때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국어 한번 오늘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어에 박상혁 강사님 모셨는데 이분이 이제 전공이 뭐냐면 중3 아이들 딱 시작할 때 데려다가 네. 1년 바짝 가르쳐가지고 오. 고1에 1등급을 만들어주고 오. 국어를 아예 야 너는 이제 국어 이거면 됐어. 다른 과목에 집중해. 아, 이렇게 그럼 이제 만드는. 수학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박상혁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천하포문 수능국어 박상혁 강사입니다. 요즘 국어가 핫하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핫한가 궁금하시잖아요. 역대 수능 사상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 2024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요? 네네네. 2023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이 역대 제일 어려웠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수능은 2022학년도 수능이거든요. 네. 2021년에 치러진. 짝수애가 어렵군요. 네네네. 네, 맞아요. 우리의 짝수예요, 홀수야. 빨리 계산해봐. 근데 정말 특이하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를 잘 체감을 못 하시는데 표준 점수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정시 성적이 나오고 그걸로 네. 이제 대학을 가는 구조인데 네, 2022학년도도 2024학년도도 수학보다 높은 표준 점수를 국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가 평균적으로 더 어려웠다는 뜻이죠. 학생들의 체감도. 네. 그래서 이제 국어가 왜 어려운지를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얘기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오게 됐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그 수능 국어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때는 옛날에 그냥 지문 읽고 거기서 뭐 화자가 말하는 바는 이런 거 분석하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걸 찾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전문적인 과학 지식들이나 거의 논문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지문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명쾌히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와도 되는 근거가 있었겠죠, 그죠? 왜요? 그렇게 왜? 변해도 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수능이 뭐 이제 킬러 문항이 필요해지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좀 어려운 전문 지식과 어려운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EBS를 연계를 하고 있었던 판이었으니까 2005학년도부터 EBS는 연계가 됐고 공식적으로는 70% 연계도 됩니다가 2011학년도 네. 그 이후부터는 연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연계를 좀 어렵게
그러니까 체감 연계가 아닌 응용 연계의 시대로 변화된 게 2017학년도부터가 된 거고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로 응용을 하는지를 제가 곧 보여드릴 건데 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한번 읽어보면 이거야? 이게 국어야? 이렇게 느껴져야 아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해야겠네. 그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학은 못했지만 수능 제 재수해서 2년 연속 봤거든요. 영어 만점에 국어도 거의 안 틀렸어요. 맞아. 네. 우리 때는 국어를 공부한다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는 좀 반대 케이스라서 제가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근데 네. 국어 선생님을 네, 하세요? 수학을 제일 잘했고 그래서 제가 국어를 제일 못했다가 제일 잘한 과목으로 바꿔봤기 때문에 네. 어떤 성적대 친구들이 와도 내가 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국어 강사를 선택한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지금 애들이 국어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잠시 같이 체감하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그걸 먼저. 네, 네. 그러면은 국어 잘했으니까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다 맞진 않은. 네. 네. 이게 지금 지문인 거죠? 네, 네. 이 정도의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근데 지문을 좀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경제서적 같아요. 그쵸. 미국의 무슨 박사가 쓴. 네, 저는 좀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지문이 굉장히 무례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대전제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문을 써도 되는 건가?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네.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를 그들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EBS 연계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보면 아까 보였던 핵심어들이 이렇게 똑같이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아, 브레튼 EBS에 우즈. 실제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브레튼 우즈 체제, 금 환본이제, 고정 환율제, 뭐 평가 절하가 됐어, 평가 절상이 됐어 같은 언어가 EBS에 이미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응용 연계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 내용이 과학도 기술도 경제도 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굉장한 전문적인. 전문 지식을 다 이제 보유한 채로 학생이 시험에 들어와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잘 모른 채 일단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어휘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딱 느끼기에는 수능 때 이 지문이 나오면 이때 읽어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EBS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그냥 빨리빨리 답을 써야지만 그렇죠, 이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가 많은 양이 있으니. 이해가 돼 있는 친구가 이 다음 얘기 조금 다른 얘기를 빨리 알아듣는 거지. 갑자기 그 순간에 이 지문을 딱 보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은 실제 맞지 이게 않을 거예요. 말은 국어라고 해놓고 그냥 말만 우리말로 돼 있지. 뭐 경제, 법 모든 게 다 들어가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EBS에서 이걸 딱 했을 때 브레턴 우즈 체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 내려야 되는 네, 것이고. 스스로 정의 내리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광범위한 탐구와 과학을 국어가 약간 대신하는 느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애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읽고 반응해서 가는데 거기에다가 그 문제에서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돼? 라는 지문이 2011학년도 수능 그리고 2015학년도 수능에 이미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거 사탐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 국어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너네는 알고 있지. 거기에 EBS 이거 추가됐지. 자, 이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매년 수능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영역들이 필요한 그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럼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계속 바뀌고 매년 트렌드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국어 강사들은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올해
뭐가 나올까? 네. 작년에 경제가 나왔으면 올해는 법이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법 제재에서도 민법 제재가 나올까? 형법 제재가 나올까? 막 저희들도 엄청나게 이걸 공부하고 거의 수험생들이죠. 저희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만큼의 높은 어휘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재 수능은. 저희 수능 때만 하더라도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외우면 됐고 그렇죠. 비문학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된 문해력 네.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네. 그 안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형태의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순적인 점이 바로 이 점이죠. 이렇게 많이 높은 어휘력을 요구하는 수능의 시대인데 네.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어휘력이 네. 떨어진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대 간의 격차와 괴리가 좀 많이 커진 시대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생 채널에 왜 나올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네. 그래도 이 현실은 좀 전달을 드려야겠다. 아니, 그럼요. 알고 네.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오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생 아들 뭐부터 시켜야 되죠? why, who 이런 거 계속 시켜야 리딩 되나?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야 되나?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어려요. 뭐 5살, 2살. 근데 저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때 네. 모든 직업을 다 이제 접고 네. 얘네들이랑 1년 정도 좀 제주도 가서 살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가 도서관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어린이 도서관이 되게 많아요. 그런 컨셉형 어린이 도서관도 많고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읽고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부모로 살리는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배움에 너무 의존해요. 어려서부터 너무 잘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완벽한 뭐 한글도 요즘 한글 배울 때 영상 몇 개면 거의 다 애들 막 재밌게 한글 배우라고 뭐 한글 용사 아이야도 있고 뭐 호비가 막 공을 굴려서 알려주고 그쵸. 이런 시대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애들이 배울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쉽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그냥 땡깡 부리면 알아주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수동적이 됐구나. 그렇죠, 입 벌리고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내가 바꿔주면 나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민혜 씨, 오늘- 초자면 너무 늦지 아니, 아니요. 않아요? 정민현 씨 선생님?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네. 아들이 네. 이제 제가 막 게임기 사줬다고 되게 화를 많이 냈었는데 아이들이 게임기도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아까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혼자서 아이패드에서 공약집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이걸 헤쳐나가서 드디어 일주일 만에 한 그 단계를 격파했더라고. 난 그래서 야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들 잘했어. 이렇게 게임도 말이지 그 힘든 순간을 네가 이겨내지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좋은 공부 아닙니까? 저는 너무 대단하다. 거 봐요, 정민현 씨. 아니 지금 읽고 쓰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이가 쉽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고 모든 정보를 쉽게 얻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 그 정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를 깨내기 위해서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수학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가 있을 때는 모른다고 하면 엄마가 바로 달라붙어 갖고 야 이건 이거지. 자 저는 기다려줬습니다. 아들아 화내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 그 가르치기 싫어서 기다려준 거잖아. 그랬더니 한 5분 동안 막 하다가 아빠 알 것 같아 딱 하더라고. 아, 역시 기다려주는 아빠의 아름다운 모습.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패하는 과정도 그냥 지켜봐 주신 거예요. 그래야죠. 네, 아니,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2013학년도 학생들부터 대학생을 만들었어요. 네. 대학교를 보낸 입시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거의 2013학년도에 처음 어떤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한 거예요. 오. 제가 가르친 학생이. 네. 그래서 그 친구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쌤 저 의대 갔어요. 이렇게 합격증을 보내준 친구들 학생들이 방어적으로 잡으면 한 130,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데이터가 많으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그 보통 대학 잘 간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근데 네. 사실 그 친구들한테 느껴지는 딱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큰 공통점. 그러니까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긴 글. 텍스트를 접근하건 읽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걸 같이 글을 읽어갔어요. 아. 이게 거의 잘 듣고 있죠? 전민기 씨? 이것만큼은 이게 아직 제가 최근에도 이제 서울대 의대 간 그 2학번 친구를 네. 같이 이번에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딱 그 중학교 때까지 막상 대단한 공부를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제 대치동 수학하면은 중학교 3학년이면 고2 과정은 그쵸. 끝나 있어야 이제 정상인처럼 이제 대한단 말이에요. 거의 네. 학원 가면 뭐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뭐 이런. 그쵸. 이런 다들 이런 옆에서 시대가. 엄청 걱정하죠.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대치동 친구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친구예요. 네. 광주광역시에 살던 친구고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애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신. 예, 뭐 엄마 저는 예고 갈게요. 뭐 혼자서 중학교 2학년 때 예고 간다고 뭐 음악 준비하고 플루트해요. 뭐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냅두시다가 그냥 꿈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까지를 제가 또 부모님의 과정을 봤고 두 번째로는 얘가 읽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텍스트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도 처리하는 것도 두려움이 없으니 그냥 자기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만난 친구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한테 국어를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뭐 읽기를 가르치고 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걔네한테 답 고르는 정도만 가르치는 아, 스킬을 가르쳐 그렇죠. 주신 거구나. 기본 소양은 그 친구들이 이미 마련해 왔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국어를 수능 국어 듣는다고 하면 소양이 안 된 친구가 한 9알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어 올리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책을 많이 안 본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아들을 이제 책을 읽혀보다니까 책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두 시간 읽는데 아직도 뭐 who, why 이런 이제 만화로 된 거 위주로 읽어서 일단은 냅두고 있어요. 네. 뭐 읽은 거 또 읽는 것도 냅두고. 근데 이제 엄마는 걱정되는 게 이제 저는 그 만화책 때문에 애가 그 책을 글로 끊었거든요. 된 책을 이제 좀 읽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왜냐면- 말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그 얘기하더라. 많이 읽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박문호 교수님이라고 뇌과학자세요. 네. 되게 오. 유명한 뇌과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분이 얘기하는 그 읽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들을 때 네. 인간은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가, 아.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사고를 이렇게 확장시키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뭐 이런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소양이라는 설득이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의 단어를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은 엑기스를 뽑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어를 가르치는데 제가 단어를 가르칠 때 저렇게 가르쳐요. 오. 한자의 디자인은 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 번자는 한국하고 대만만 쓰거든요. 이제 네. 중국도 간자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한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개념, 오. 그 다음에 영어를 제가 또 이제 어원을 분석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줘요. 저거 어떻게 읽죠, 전민기 씨? 다이아크로닉. 네. 이 단어 앞에 di가 붙으면 보통 divide의 의미니까. 나눈다. 아, 네네네. 나눈다. 크로닉이 시간의 흐름이니 시간을 나눠주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런 게 통시적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적인 주변 정보를 줘요. 그럼 주변 정보를 주면 이게 제 단어 수업인데 특이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의미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간 의미들은 사실 다 자기 표현으로 자기가 환원하는 거지 네. 남이 주는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또 문맥에 맞게 그렇죠. 해석이 자기가 가능하니까.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럼 공시적은 뭐예요? 공간을 통해서 나눴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2020년대 대치동 잠실 뭐 이런 식으로 공시적으로.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단어라서 제가 네. 많이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거 확 외워져 버리네 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제가 공부를 하는 게 문해력 수업이고 네. 이런 단어를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되는 지문들을 보여줘요. 아. 이게 저는 이게 엑기스 방식인데 네. 이 엑기스 방식보다 사실 더 좋은 거는 그죠. 저희가 뭐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저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네.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폭넓게 독서를 하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좀 책을 많이 읽고 네. 그러면 중학생들은 또 어떤 거 여기 중학생 또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이 아. 보시거든요. 네.
아니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이때는 음. 어떤 훈련을 하고 또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뭘 준비해야 아.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음. 중학생한테 제일 크게 필요한 게 두 가지라면 하나는 한자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초등 때 할게요. 초등학교 때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자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정확히는 한자 교육과 한문 교육이 조금 별도인데 한자에서 한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 중학생한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수학도 그래요. 뭐 유리수, 무리수. 그러면은 유리수, 무리수를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근데 리자가 떨어질 리자예요. 그러니까 나눠 떨어질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게 유리수, 무리수. 그렇죠. 실수면 실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 그죠? 실세계가 아닌 실과 허의 대립. 이런 식의 사고는 사실 한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국어를 공부하면 진짜 수학이랑 여러 가지 탐구가 다 잡히는 네. 게 많네. 우리 아들은 마법 천자문 60권까지 봤어요. 너무 통할 통!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마법 천자문은 실제로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거의 필독 도서처럼 네, 너무 네, 재밌게 잘 네, 읽거든요. 근데 엄마인 저로서는 그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있는 한자 급수 시험을 준비하는 큰 배 뭐 이렇게 쓰면서 준비하는 네. 그게 있어요. 요거까지 네,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해주고 넘어가요? 아니면 아유, 그냥 아까 뭐 책만 읽는 걸로 해요? 들었어요. 자, 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고 했죠. 네. 통할 통! 빡! 원숭이 나와서 공격하고 하면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돼서 배우면 되지 근데 않을까요? 아유, 거부감이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네. 저는 어려서부터 실적을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예전에 중학생들 토익 가르치고 이런 학원 되게 많았고 네.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저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 원래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게 영어를 실컷 배웠는데 학교 내신 1등급 맞았어. 학교 내신 수 받았어. A 받았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토익 이만큼 배워놓고 이만한 실적을 내본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게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아는 건 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 그리고 그럼 급수 시험 저는 봤으면 준비할까요?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한자는 하나하나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공공성이야 뭐 하면은 영어로 뭐 퍼블릭도 되고 개개인의 것이 아닌 사적인 게 아닌 공적인 오피셜도 되고 이렇게 점점 내용이 확장된단 말이죠. 시험을 준비하면서 맞고 틀려봐야 알아요. 틀려보고 나서 근데 맞아. 저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배웠으면 좋겠는 소양이 뭐냐면 네. 틀린 거 실패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80점을 맞았어. 아가 아니라 이제 20점만 더 채우면 되네.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50점 이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진 게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가진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안 가진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쵸. 가진 거 얼마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틀린 것만 집중적으로 더 하면 돼. 야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되면 발상의 전환이네. 네네네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급수 시험 준비해야 돼요. 단어 내가 시험 봤을 때. 12개 중에 6개 맞은 날도 당당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왜 오늘은 좀 못 받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다음엔 잘 받을 수 있어. 그래 그럼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해봐라.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4개를 어떻게 채울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게 이제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4개를 왜 못 채웠을 것 같아? 네, 왜 못 채웠을 것 같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가? 요즘 거의 대부분 저도 좀 느끼는 게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 중에 한 7명 정도는 가고 싶은 전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가고 싶은 대학교 대학. 수준도 없고. 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데 부모님들은 사교육비를 대학교 입시 보낸다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쓰고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애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이걸 왜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걸 왜 달성됐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목적의식을 공유한 채로 네. 문제가 생기면 별거 아니다. 해결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나.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학생 될 때까지는 한자 수업을 좀 네. 같이 병행하면 훨씬 네. 좋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명령의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생겼지? 그게 하나가 다 개념이 되니까 왜 유리수야, 왜 무리수야, 왜 실수야처럼 왜 이름이 등차수열일까 이런 것처럼 수학을 그렇게 접근하듯 뭐 국어도 왜 이름이 공시적이었을까, 왜 통시적일까 이걸 찾고 생각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한 번에 이렇게 탁
잡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의 언어가 동시에 섭렵이 되면 자신감이 엄청 늘어요. 아이들이. 아, 뭐 별거 아니네.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텍스트들이 즐거워 보이고 길을 지나면서도 이 텍스트를 보면서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이 회사는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그걸 고민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제 개념화가 되면서 네. 네, 학생의 사고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 교육과 영어 교육이 같이 가면 더 좋은데 네. 한자 교육이 안 되잖아요. 일단 대부분 영어는 시키는데 한자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는 꼭 시키셨으면 좋겠다. 시켜라. 네네네. 초등학교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많을 때 해야지 중학교 사실은 가면 안 그렇긴 돼요. 해요. 네. 자, 아까 요거 본인이 전문이 중3 때 1년 가르쳐서 아이들 1등급 만들어서 네.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원 안 가도 되게끔. 네. 그럼 이 중3 때 대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요즘 문해력의 시대란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 좀 이슈잖아요. 네, 완전. 문해력이 네. 부족하다. 근데 왜 문해력일까요, 이름이?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 제가 알기로 저희 다 80년대생 맞아요. 이신 거예요. 예. 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랬지, 맞아. 그쵸, 그쵸. 네. 오, 맞아요. 그 앞쪽 시대는 이제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시대 차인데 독서 능력이 부족한 건 뭐냐면 글은 잘 읽어요. 네. 글은 잘 읽는데 글과 글 사이에 연결을 하는 거시적인 게 부족해서 그때 이제 독서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집을 팔고 그랬어요. 그 시대는. 글을 읽는 건 당연한데 글과 글 사이를 연결을 못한다. 근데 저희는 뭐였냐면 독해력이 시대인 게 뭐냐면 문장은 잘 읽는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못한다.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런 게 막 국어의 거의 맞아요. 국어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저희 행간의 때는. 의미 파악하라고 했어. 네네네. 이런 게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문해력. 점점 더 뭔가 축소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글에 대한- 나중에는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게 그래서 되겠네요. 이게 그냥 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요즘 이제 뭐 기사 보면은 제가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우 너는 애가 이렇게 고지식하니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이가 어우 선생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지식이 높다는 줄. 그런 이런 거 뭐 대화는- 많죠. 난 이지적인 사람이 좋아했는데 난 쉬운 사람은 별로야. 뭐라든지 음. 뭐 이게 신문 기사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는 최근에 학부모님이 이제 학교에서 소풍 갔을 때 중식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함부로 중국 음식을 결정하냐. 그렇지. 우리 애는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 중식을 못 일찍 먹는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저희가 우리 살고 사흘 후에 데이트하자 했더니 한 명은 3일 후에 나오고 한 명은 4일 있다 나오고. 네. 예. 그쵸.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가정통신문을 읽지 못해서 네, 코로나 시절에 의도치 않은 결석들이 생기는 사례들도 있었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사는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문해력을 이게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건 이제 다들 인지가 됐을 거예요. 인지가 됐는데 문해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한자 교육인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쓰는 거의 모든 단어들이 한자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럴 때 딱 한자 광고 하나 딱 들어와 주면은 딱인데. 마법 천자문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꼭 학생들이 한자 교육을 이맘때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명명의 원리를 찾고 네. 누군가 설명해줘도 좋고 저는 그래서 사실 저런 수업을 저희 학생들이 듣기 전에 원래 부모님들이 저런 거에 또 전문가들이에요. 네. 저희 바로 전 세대만 해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바로바로 찾고.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사교육이 진짜 좀 발전한, 제가 80년대 후반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학원이 되게 발전해서 웬만하면 다 물어봐도 되는 시대였거든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 전 세대는 자기가 스스로 찾고 했었으니까 그런 부모님들이시라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게 단어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자를 조금 알면 궁금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모를 때는 안 궁금한데 연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치라면은 그래서 치과가 있고 네. 뭐 맞아요. 치석이 있고 그러다 막 장난치다가 치즈 뭐 이러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엄마 뭐예요? 놀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너 엄마 정미녀가 무슨 한자인지 알아? 미칠미의 여자 여자야. 미친 여자란 뜻이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그래? 하면서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꼭 한자 교육은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초, 중, 다. 예, 그리고 이 한자를 활용하는 단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 이름들이 거의 한 80%는 한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한자로 돼 있었을까?
찾게 하고 요즘 네이버 한자 사전에 단어만 치면 무슨 한자인지 다 알아. 다 나오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한 기기를 들고 살지만 스마트하게 쓰지 못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한자 교육을 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추천을 저는 해주시는 너무너무 추천해요. 거예요? 너무너무 어. 추천하고 찾게 하는 이 기기를 네. 스마트한 기기를 스마트하게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무조건 아이패드 하지 마, 무조건 스마트폰 하지 마가 아니라 네. 스마트폰을 좀 똑똑하게 활용해보고 부모님들이 저는 주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문제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재밌어 하면은 이건 왜 이렇게 이름이 생겼을까? 이런 내용은 뭘 것 같아? 뭐 하면 아이가 이제 유튜브를 찾건 뭐 거기 안에 있는 네이버 찾건 위키피디아를 찾건 막 찾아가면서 네. 아빠 이런 것 같은데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앞으로 지향하는 육아의 방향이고 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면 학원을 꼭 다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아이가 결정해야죠. 내가 이 분야는 혼자서 못할 것 같으니까 다닐 거야. 내가 이 분야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다닐래. 그렇지. 그럼 아이가 성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아. 괜찮아. 다음 단계가 있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성적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은 저희 현행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적이 막 개판을 쳐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어. 5학기 내신만 잘 보면 네. 네, 그럼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고 생각했었던 그런 빅 드림의 대학교들을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네. 우리 딱 한 단계만 더 나가봐요. 네. 한자 공부 시켰잖아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또 국어 잘해요? 그 다음엔 네. 관심 분야의 도서를 읽게 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책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아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의대간 학생들. 그 친구들이 의학 관련한 서적을 얼만큼 많이 읽었는가를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이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무슨 도서를 읽었는가를 3권씩 쓰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그러면 실제 독서 목록을 막 가져온단 네, 말이에요. 네, 제가 네. 2017학년도까지는 애들 자소서 같은 것도 같이 컨설팅을 했었기 네. 때문에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가 그러니까 의사에 관심이 조금 있는 애들은 의사가 말하는 의사 정도를 읽어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 근데 의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으면 감염의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막 전공적인 이야기를 완전 얘기해서 이제 파고드는구나. 호흡기내과에 막 그걸 읽어요?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읽는 게 아니었겠죠. 이걸 읽다 보니 이게 점점점. 들어가고 이 사람이 언급되다 보니 이 사람은 또 누구지 해서 읽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고등학교 내내 왜 읽게 됐어? 라고 하면 이게 뭐 서울대학교 필독서 있는 것도 아닌데 읽은 거예요. 궁금해서 내가 읽었어. 좋아하니. 그러니까 어떤 관심 분야가 생기면 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근데 요것도 포인트인데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들어주셨어요. 애가 얘기하는 걸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자에 대한 정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된 계기거든요.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부자는 실제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부자인 것 같은 게 봄이면 꽃놀이 갈 수 있는 부모, 가을이면 단풍놀이 갈 수 있는 부모. 이게 진짜 부자인 부모가 아닐까 싶은 게 아이들하고 그 차 속에서 거의 다 대화를. 네, 애 앞자리에 아빠, 앞자리에서 뭐 요즘 읽은 아버지 책 얘기, 자기 책 얘기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시간을 쓸 생각을 못하고 거의 대부분 무슨 학원을 보내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아웃풋을 못 하잖아요. 애가 인풋만 하고 아웃풋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풋하고 아웃풋이 조화가 안 되니까 아이는 그냥 거기서 고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이 조화가 안 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게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죄책감을 느껴요, 최근에. 그래서 학원을 좀 적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게 중3 학생들한테 수능 1등급을 맞게 하자였어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야? 혼자서 다 읽고 있고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럼 혼자 가. 이게 제가 하게 된 거죠. 제 사격 방향이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3 때 1년 동안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다진 다음에 1년 동안 공부를 해요. 기술적인 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해야지 성적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이거 1년 다져놓으면은 진짜로 국어 공부에 큰 시간을 안 들여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한 번 올라간 게 쭉 유지돼요? 국어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교과서가 텍스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를 내가 스스로 읽고 내용을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면 교과서를 읽는 과정에서 그걸 또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글읽기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답을 고르는 능력이 잠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수영 같은 거거든요. 답 고르는 능력은.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영은 한번 익혀놓으면
내가 좀 까먹었다 치더라도 물에서 한동안 첨벙첨벙하면 다시 또 수영을 하잖아요. 체득하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절차적 지식 방식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절차적 지식 한 번 얻으면 잊었다 싶어도 비슷한 상황이 가면 또 다시 하게 돼요. 오. 그런 것과 같은 거라서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모의고사 2-3개 정도 풀면 감이 또 돌아와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이를 그렇게. 예. 아, 그렇게 꿈 하면 같은 충분해요. 얘기다. 예. 꿈 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학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포인트는. 정말 학원을 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오시니까요. 지금 이제 초등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건데, 대치동 학부모님들도 조금 체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이 지방 계열에 사는 학부모님들의 삶. 대전 지역은 밤 12시까지 학원 가도 돼요. 네. 10시가 아니고. 천안 지역도 12시까지 하고. 네. 제가 지금 천안하고 대전이 베이스에서 이제 대치동까지 수업을 올라왔는데, 여기 이 지역은 아직도 야자가 있어요. 진짜요? 야간 자율학습. 우리 때 있던 야자가? 그렇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학원에 9시, 10시에 가서 2시간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주중에 국영수, 수학 같은 경우는 주 3회, 2회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 뭐 탐구도 국어도 다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이 혼자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별로 없네. 그렇죠. 혼자서 근데 뭔가 할 그동안에 시간이. 아이가 발전해야 돼요. 학원을 다니느라고, 배우느라고 익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원을 다녀서.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 급급하네. 그렇죠. 학원 숙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뭐가 있다고 부족하면 자기 발전을 안 하던데. 스마트폰 하고 TV 보고 이러니까 학원이라도 가라 이러는 건데 엄마들은. 문제의식이 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요. 아.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나의 문제의식이 있거나 나는 변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친구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자기가 모색했을 건데, 네. 거의 대부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학원을 일단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게 하나의 미션이 된 거예요. 네. 이 친구한테는. 내가 성적을 올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개발을 하겠다는 게 미션이 된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갔다 오는 게 미션. 갔다 오면 엄마가 보상을 해주니까 어이 우리 새끼 왔어 막. 고생했죠. 네, 고생했어. 이제 그렇죠. 게임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가 뭐 중학교 때까지 이런 부모님들이 바쁘다 보니 네. 혹은 이런 정보가 부족하다 네. 보니 아이를 너무 주의심만 하면서 국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기본부터 가르치는 학원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그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떨어져 있다의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는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잡을수록 좋다는 거죠. 당연히 좋지만 중3 때 느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중2 겨울방학쯤 됐을 때. 그 얘기 그때가 많이 하시더라 요즘에. 네, 그럼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게 대입이 그때 갖다 코앞이거든. 요즘은 이제 고입이 곧 대입인 시대인 맞아요. 거죠. 네.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 아이의 성향이 뭐고, 네. 우리 아이의 성향은 학습 성향은 이런 아이니까 이런 고등학교를 보내야 좀 더 대입에 좀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때 다 결정하거든요. 근데 딱 중2 겨울방학 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 몰라요. 그맘때쯤에 그래서 그때 막 알아보시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 부모님들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유사한 건 제가 봤을 땐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읽기 능력이 아예 부족한 아이. 읽기.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예 목적의식이 없는 아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래서 하는지 모르네.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대치동에서도 요즘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대학교 찍어주는 이런 정시, 수시 입시 컨설턴트도 잘 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컨설턴트가 요즘 제일 잘 돼요. 네. 고등을 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에임을 심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고.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10대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가를 제가 꼭 가르쳐요. 10대? 때 반드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불법일지언정 술, 담배도 해볼 수 있을 거거든. 그런데 진짜 하면 안 되는 건 포기. 포기는 관성이 된다. 그렇네. 한 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맞아.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타협하게 되고. 네 입으로 네가 의대를 가겠다고 입 밖으로 냈으면 그 무게만큼 견디고 버틸 생각을 해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작은 단계씩 얘기하는 거고, 네. 마음속에서 큰 품을 품고 사는 거고, 그러다가 이게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를 중3 때 가르쳐.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기 능력 자체가 없는 친구는 아예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꿈을 꾸지 못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함부로 말하는 성향 때문에 생겨요. 네, 대부분 나 의사 될 거야. 근데 해보니까 별론 것 같아.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진짜 말하고 쉽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포기하는 성향들을 이제 지우는 이 두 네. 가지가 중3 때 갖춰지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공부 잘하면 꿈은 다 바꿔도 되죠. 내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로스쿨 갈까? 그럼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아이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시하는 거죠. 네. 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야 많은 걸 체험하고 꿈꿀 수 있어요. 네.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아이의 관심사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 네. 게임. 뭐 예를 들면은 책을 읽더라도 의학 도서에 빠지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도 흐뭇하겠죠. 땡큐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지 않는 특정 영역이나 그런 걸 너무 깊게 파고 책을 깊게 봐. 사실 이것도 뭔가 문해력을 편식하는 높이는 데는 도움은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걸 우리가 얼마까지 기다려 줄 것이냐, 그리고 다른 관심사로 이거를 눈을 돌릴 수 있냐, 이거는 사실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칼 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국어 국문을 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철학이 제 본 전공이라서 제가 동양 철학이 전공이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약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 분야에 너무 빠지면 이렇게 했는데, 이 동양 철학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파다 보면은 어떤 것과 만나면서 함께 커지는 동심원을 그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부정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이 산 건 아니어도 제가 국어를 전공했고 철학을 전공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살면서 경제 공부 안 할 수 없고 문화 공부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어느 전문가이자 권위자로 올라가는 단계를 갔을 때 뭘 체험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쭉 파고든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경제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법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어떤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다만 그 아이가 그때 호기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아이 정도만 된다면 그게 왜 두려운 일일까?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찾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의 숲 게임하는데 너구리가 돈을 빌려줍니다. 네. 집을 지어요. 게임 얘기 그만. 아니 들어보세요. 이 아이한테 대출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는 다음 겁니까? 미션을 알려줬더니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너무 큰 교육 아닌가요? 그거 경제 교육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교육. 아니 우리 페이커 선수 있잖아요. 게임에서 1위지만 지금은 모든 책을 섭렵하고 유재석 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이 말에 공감이 많이 되네. 그래서 안 두려워하셔도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네, 그리고 궁금하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네. 그 학생들한테 그것만 전 되면은 저는 약간 실질적인 팁을 좀 얻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는 워낙 책을 다양하게 읽으니까 막 연계 독서다 해서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역사와 관련된 책을 연계해서 읽고, 이렇게 연계 독서를 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면은 이제 독후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섣부르게 했다가 아이가 질려버리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건 없다. 정확히는 뭐냐면 성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자면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기술은 90점이 넘는 학생들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모든 시험에 90점이 넘지 않는 사람한테 스킬이란 건 필요가 없고 테크니션은 필요가 없어요. 뭐 주제 찾고 막 그런 그러니까 거 70, 필요 없다. 80 맞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와,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7, 80이 아니라 95가 넘지 않으면 이건 기술적인 공부 자체가 애초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반으로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피지컬과 테크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단단한 사람이 됐을 때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 피지컬이 없는 친구한테 자꾸 테크닉을 맞아요. 강요하면 아이는 당연히 삐지고 나가는 거죠. 내가 피지컬이 지금 그 테크닉을 감당할 수 없는데 자꾸 이게 테크닉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요. 중3이면은 수능 국어가 있고 이게 내신 국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르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결국 기본이 바탕이면은 큰 차이가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고등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능이 어려울까요? 내신이 어려울까요? 수능이요.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신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능은 일반성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은 특수한 교사의 특수성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이 교사가 자주 쓰는 어휘의 세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성을 담보한다고 해서 항상 이런 특수한 문제를 잘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사의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습을 해야 학원을 덜 다닐 수 있다. 예습을 해야 학원을 덜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읽고 자기가 얼만큼 생각할 수 있다까지를 정돈해 놓은 게 예습이에요. 그게 예학이 아니라 예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익혀보고 안 되는 구간이 어디고 그다음에 나랑 선생님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 구간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치동 학원들은 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섭외해놔요. 네, 그 친구들 학원을 섭외해놔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필기를 다 받아요. 그래서 한 대 모아요. 그걸 줘요? 필기한 거를? 학생들 애들이? 필기 자기가 한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자기 필기 뭐 이게 보통 국어선생님이 한 학교에 한 3명 뭐 1반 선생님, 1, 2, 3반 선생님, 4, 5, 6반 선생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모아요. 강사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문제를 또 그러니까 적중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맨날 사교육이라는 게 싸운다는 얘기가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너무 제가 봐도 약간은 조금 예쁜 모양새는 아니에요. 모양새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 안 보낼 수 없는 거고. 맞아요.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중이 엄청나대. 그러니까 또. 근데 안 다녀도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존재하고. 근데 그 친구들의 다들의 특징을 보면 수업을 듣는 태도, 그다음에 예습이 되어 있는 태도. 거의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학교 수업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학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학교 수업은 일반적으로 재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수준별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목적성을 띠고 이 반이 구성된 게 아니에요. 거의 일반적으로 막 모여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수업 준비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모여진 반에서 선생님도 자기가 수업 준비한 걸 그냥 얘기하시는 건데 사람이 어떤 내용을 재밌게 들을 때 10개 중에 7개에서 8개 정도로 아는 내용이면 재밌게 듣는데 맞아요. 한두 개를 모를 때 맞아요. 재밌게 듣는데요. 근데 5개, 6개를 모르면 재미없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5개, 6개를 모르는 학생들의 국어 수업 듣는 태도는 이거죠. 바빠. 네네네. 적어놓기 바쁘고 공부는 나중에 해요. 네. 근데 미리 자기가 생각한 것과 나랑 저런 거 좀 다르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국어 수업을 들을 때 질문을 해요. 그럼 이렇게 왜 생각해야 돼요? 그쯤 되면 그 친구는 그 수업에서 이미 국어는 90점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예습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힘이죠. 근데 예습은 읽을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죠? 읽고 정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기본이다. 알겠습니다. 네. 일기 쓰기 도움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지만 네. 제가 학원 강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사교육 과외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6년, 17년 됐는데 제가 위기가 오는 순간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다 해결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다이어리 보면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이어리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라고 적혔어요. 그게 300이 목표고 이걸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쉽게 생각보다는 잘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문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들도 이렇게 적고 그러다가 그 감정을 적어놨던 것이 몇 달 뒤에 한번 생각이 나요. 그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의 실체가 궁금해지면 다시 보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구나 생각하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일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기 쓰는 태도는 글쎄요. 누가 가르쳐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면 너무 큰 능력 아닌가. 네, 이건 하기 싫어해도 좀 억지로 시키는 거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뭐예요 드리면 또? 원래 부모의 억제가 초반에 없고서는 태도는 형성이 안 돼요. 좋겠다, 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대신 아이가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가 그 가치를 알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그 가치를 아니까 엄마도 이런 삶이 있었어. 엄마의 삶의 변화가 있었어를 얘기하고 아이도 그거에 공감하고. 사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부모인 건 사실이니까
부모의 어떤 그 장점을 나도 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서 얘기하려면 일단 먼저 부모가 해야 된다. 아이가 있게 하려면 부모 먼저 읽어야 하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고. 근데 나 뭐 하나만 더 우리가 물어봐도 돼? 결국은 그래. 부모님이 진짜 책 열심히 읽고 하는 아이들은 다 잘해. 그게 어렵다고. 돈 줘서 선생님 붙이는 건데. 그게 힘들다고. 아무튼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빨리 물어보세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뭐 문제들 기준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나요, 네. 보통? 네네네. 그러면 비중이 예를 들면 반반이에요. 어떻게 돼요? 정확히는 네. 지금 현재 수능 문항은 총 45문항이고요. 네. 11문항, 17문항, 17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11문항은 선택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런데 하나가 화법과 장문. 그러니까 화법은 말하기, 그다음 장문은 글쓰기죠. 예, 근데 실제 글을 쓰는 건 아니고 남이 글 쓴 거 보고 이게 이렇게 좀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한 조언하는 글. 그다음 이제 하나는 언어와 매체예요. 이 언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문법이고요. 예, 문법이고 매체는 뭐냐면 시대가 변해서 요즘 이제 시험 문제 카카오톡 전체 단톡방 대화 그러면서 애들이 뭐 하이퍼링크 보내고 뭐 얘가 태그해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텍스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매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17문항, 17문항 하나가 문학, 하나가 독서예요. 독서는 비문학을 독서라고 불러요. 2014학년도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문학하고 비문학이 비중이 같죠. 17문항씩. 그러면은 문학과 비문학 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보통 뭐예요? 다 그게 애들마다 달라요? 2015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는 독서 비문학을 어려워했던 시대예요. 근데 네. 2024학년도 수능 때 그게 바뀌었어요. 문학으로? 문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그 기사 보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매력적인 오답? 이게 매력적인 오답이 무슨 뜻이냐면 별거 아니고 오답인데 선택률이 10%가 넘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전국에서 학생들이 10%가 선택하는구나. 넘게 그 오답을 선택한 걸 매력적 오답 이렇게 표현하는데 2023학년도 수능에는 매력적인 오답이 문학에 없었어요. 근데 2024학년도 수능에는 매력적 오답 수가 29개. 네, 매력적인 29 선지가 개라고요? 네, 29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문학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문학을 만만하게 봤다가 문학이 너무 어려워버리니까 17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29. 한 선지니까 아, 한 문항의 선지가 5개. 5개니까. 네. 29개.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2개, 3개 선지가 한 번에 막 헷갈려. 고민돼 버리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문항만 3개 이상의 매력적인 오답을 가진 문항만 7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쉽게 봤던 문학을 뒤통수를 당하니까 너무 무서워하고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스킬로서 배우면 저런 거에 대처하기가 힘든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피지컬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읽기 전체 다 피지컬 이야기예요, 사실.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한자와 네. 일기부터 갑니다. 자, 우리 박상혁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끝으로 우리 학부모님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딱 하나가 저는 그냥 아이가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정돈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정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 강의 시대잖아요. 요즘 인터넷 강의가 되게 많이 발전한 시대인데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발췌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내가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 현장 강의는 내가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구간이 이거니까 이걸 내가 이걸 그것만 틀렸으니까 이것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공부의 시간이 줄고 효율이 늘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미리 스스로가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의 피지컬은 무조건 읽기와 어휘예요. 우리나라에서 어휘를 기르려면 한자가 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등 부모님이라면 한자를 제발 그리고 읽기에 두려움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다 하셨다. 몇 천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혁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정민현님? 너무나 뜻깊었죠, 오늘. 그렇죠. 아무튼 한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쉽게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이 기초 기본은
일단 해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건 계속 건너뛰면서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는 부모의 욕심이다.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자,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오늘은 국어 한번 뽀개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심화학습으로 또 들어가는 시간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각 분야 전문 선생님 모셔가지고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